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몇 명 있을 때 내가 한턱 낸다고 하면서 발언권을 주도하는 수가 있죠.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 말 들어. 내가 오늘은 왕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클럽 같은 데서 그 손님들, 그 고객들의 뭐 술값이다 밥값 전체 내주는 그런 사례도 그 전에 있었죠. 왜? 내가 쏠 때 내 말을 듣게 되고 발언권은 곧 권한인데 그 시간이라도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시 명령이 되는 거죠. 그처럼 남자들은 발언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비록 부하였지만 집에 오면 아빠가 아내나 처자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 말을 듣지 않았죠. 아내 말도 듣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소통 문제가 아빠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제 장이 지금 90세입니다. 그런데 청각에 좀 장애가 있어서 자녀와 대화를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자노트라든가 이 이면지 같은 걸 써서 필담을 나눕니다. 아내가 가끔 가는데 90노인과 이 50대 후반의 딸 무슨 말을 할까요? 대개 문답을 나눕니다. 쓰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 장모를 어떻게 해서 만나느냐, 그 다음에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지금 90인데 이제 여기저기 아무래도 아프죠. 그리고 꼭 가고 싶지만 자녀들하고 이게 맞아야 하니까 일정이라든가. 그런데 못 간 곳이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는 거제도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고향이 여수인데. 그래서 거기 포로 수용소나 김영삼 생가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거제도 뭐 풍광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외도도 가고 그렇던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또 질문을 더해가니까 피난을 갔다는 겁니다. 1950년대 10대 후반에.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탔는데 장이 탄 배는 뒤집히지 않고 다른 배는 뒤집혀가지고 생사가 거기에서 엇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가고 싶은 이유가 피난을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있죠. 여수, 순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겪으면서 여수와 광주와 전주에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 90대가 돼 보니까 그 10대에 생사가 갈렸던, 그리고 여수에서 전쟁을 피해서 거제도로 갔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제도 하면 관광 목적으로 생각했는데, 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분기점이 갈렸던 곳,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 봤던 그 풍광 아마 그대로 거의 못 갔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70여 년 동안 못 갔는데 불현듯 그곳이 가고,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뭔가 이 매듭이 있었던 곳,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곳,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옛날 젊을 때 퇴근할 때처럼 여기는 밥 먹자, 자자. 퇴근 이후에 남자들이 하는 세 마디라고 하잖아요. 아이, 밥, 잠. 그런데 이제 딸하고 서로 건강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는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 딸 셋, 아들 둘이었는데 아들 둘하고는 같이 살면서 딸들은 셋 방 따로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라는 것은, 그리고 또 아빠의 고난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평화가 되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 딸들이 병원 가더라도 데려가야 되고 뭐 용돈도 줘야 되고, 그나마 가서
고스톱도 쳐줘야 이 우울한 거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건강 문제라든가 그런 걸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딸들한테도 잘해야죠. 자녀들한테 이제 잘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필담을 통해서지만 소통이라는 건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쏜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물처럼 흘러야 하는 거죠.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102세죠 현재. 그런데 그 변호사 정철승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그 정치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이념 문제를 가지고 다투니까 그게 보기 안 좋았는가 봐요. 딸이 볼 때. 그래서 딸이 거기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느냐, 왜 그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남의 의견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딸이 거들고 나오니까 김영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만둬라, 내버려 두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둬라. 건강, 경제, 이념, 사고 이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포용적인 사람이 되었는가도 모르죠. 지금도 글 쓰고 동아일보에 이렇게 칼럼 나오고 그러는데 참 저도 계속 읽는데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강연하러도 다니죠. 그리고 그는 얼마나 경험이 풍부합니까?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남한에서도 살아보고 교수도 해보고 중학교 교사도 중고등학교던가요. 그 다음에 또 교장도 그 이후에 파란만장한 이 현대사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연한 거죠. 사고가 포용적이 된 거죠.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서 이념적 대립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렇게 응원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와 통찰을 지녔기 때문이고 그만큼 자기가 뭘까 딸들보다도 우위에 선달까요? 딸들과 대등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50여 년 전 영조는 어땠습니까? 영조는 그가 가진 컴플렉스가 뭐였어요? 경종을 독살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의 혐의를 많이 받았죠. 경종이 굉장히 빨리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후궁소생이죠. 그것도 후궁 중에서 무술이면 궁녀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일 하는 거죠. 뭐 불 떼고 물하고 그 빈이나 비 왕의 부인 또는 후궁 그런 사람들 심부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숙빈 나중에 빈으로 봉하죠. 그래서 숙빈 최씨 이 어머니 컴플렉스가 망국 공용 욕이 뭡니까? 너는 미천한 엄마 소생이다. 이게 망국 공용 욕입니다. 왜? 아빠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는 금방 알잖아요. 미천하다. 행실이 나쁘다.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딸이다. 하는 게 욕이었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런 뭐랄까요. 출신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숙빈 최씨 아들인데 자기 빈에서 아들을 못 뒀죠. 죽었다 하더라도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후궁 영빈 나중에 이제 빈으로 물론 취향하죠. 왕비나 계비에서는 못 낳고 빈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도세자잖아요. 영빈 이씨한테 낳습니다. 근데 이 영빈 이씨는 또 많은 딸들도 낳았어요. 사도세자, 그 다음에 화평, 공주가 아니죠. 비한테 낳아야 되니까 빈한테 낳아가지고 옹주 그러잖아요. 화평옹주, 화완옹주 또는 화엽옹주 이렇게 영빈 이씨한테서 자녀를 많이 뒀어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이 딸들이든 아들이든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갈라치기를 했어요. 갈라치기를. 화엽과 사도세자는 엄청 미워했다고 해요. 영조가. 그 다음에 화평, 화완, 옹주는 엄청 편애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사도세자는 죽였잖아요. 팩트잖아요. 왜 죽였느냐 하는 이야기는 뭐 설이 아주 많죠. 어찌됐든 권력을 놓고
다퉜기 때문에 아들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들은 적장자로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분쟁도 있었고 그렇죠. 당쟁도 있었고 이런저런 역학관계 속에서 아무튼 아들은 죽였다고요. 그 아들의 어떤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장인 홍봉환이었던가요? 뒤줄을 갖다 대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다가는 자기도 죽고 자기 딸도 위험해지게 생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위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역학관계 기울어지는 거 보고 그쪽 편에 섰겠지만 아무튼 그런 속에서 사도세자는 죽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평 이 옹주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딸을 낳다가 죽었어요. 20대 죽었던가요? 그러니까 아주 통곡을 하고 아주 참담하게 슬퍼해가지고 정사를 못 볼 정도였다고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영조가 정신이 어찌 보면 그냥 혼미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딸들은 사랑했는데 오죽하면 화평 그 옹주를 만나러 갈 때는 사도세자가 한 말을 들은 그 귀를 씻고 중국에 나오잖아요. 세이도 귀 씻은 그림. 그럴 정도로 사도세자는 극혐하고 화평 옹주 화반 옹주는 극도로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이씨가 낳은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영주가 발언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통이었기 때문에 불통이었기 때문에 이 살벌한 사건이 나온 거죠. 이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조선시대. 물론 조선시대에서 그 며느리라든가 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인조도 당장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증오와 편애를 같은 영빈 이씨가 낳은 이씨 소생 딸과 아들을 놓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천하의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기대를 저버렸든 여러 살이 있어요. 아들이 정신이 나갔든 아들이 자기를 또 살해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고 이 그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하면 이것저것 별 이야기가 많이 떠들지만 아무튼 자기가 그런 사건이 이모화변이던가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후회했다고 나오거든요. 후회.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절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이 언령 이런 게 내려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가 뒤에라도 깨달아서 후회했다는 걸 보면 먹통이어 가지고 자기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불통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사도세자가 그런 말을 해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조가 역시 새손이죠. 이 새손이 가서 그 10살 안팎이 때잖아요. 그렇게 매달려도 귀를 막았잖아요. 그래도 자기 명령 죽여라 하는 명령을 거둬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발언권을 쥐고 있었고 그 발언권이 곧 내 말이 법이요 내 말이 진리요 내 말이 천하의 최고니 누구도 내 말을 거스릴 수 그러니까 그 말을 거스리지 못하는 이 새손 정조만이 막 매달려서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처사를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통하지 않았고 그 말이 통하지 않은 정조로서는 얼마나 이 트라우마를 받았겠습니까? 이 말할 때 그래서 이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었잖아요. 신하들 그 중에서 얼마나 오줌 싸는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소통의 효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할 때는 최악의 극악의 갈등도 이렇게 좀 풀어질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세상을 배우게 되고 또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 갈등이 해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통이라는 것은 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프지 않게 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 즉 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통할 때 통증이 사라지고 불통할 때 통증을 앓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이 가정이 현대 가정은 현대 지금 뭐 대통령실 청와대 그러는데 이 나라 자체가 사실은 중환자잖아요. 왜? 통하지 않아서. 말이 안 통하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잖아요. 소통할 때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데 오죽하면 그 살부 사건이 났어요. 그 아버지가 군인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명문대에 다녔는데 얼마나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소통은 안 되고 항상 지시명령으로 자녀를 키웠던지 이 자녀로서는 그 할 말을 마지막에 죽을 것 같아서 죽는 것보다는 이 말이라도 하고 죽자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기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싸는 새끼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니까 살해 사건이 났죠. 죽을 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 신문과정에서 뒤에 신문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최후의 뭐랄까요 발언으로 최후의 발악으로 그 말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비판이랄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걸 들어주기는커녕 가만히 있고 그냥 침묵한다든가 침묵도 말이니까 아니면 그냥 버럭만 한다든가 그런데 오히려 나무라니까 그때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내가 근데 임전 못해 죽어도 미안하단 말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살부 사건이 났잖아요. 아주 명문대 다니는 아들이 이게 어찌 보면 그 영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발언권 내 가지고 있어. 권한은 내 가지고 있어.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내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감히 따져. 뭐 네가 나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어디서 이 하극상을 벌여. 자식놈이. 부하가. 영주는 왕이자 신하 아닙니까? 세자는. 아버지이자 아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인자이기도 하지만 후속자이기도 하지만 그 올라가기 전까지는 극과 극 차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선 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들 다 보면 이 뭐 나라는 전부 다 보면 그런 사건이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세상을 더 알고 유연해지면 미안하다고도 할 수 있으련만 좀 이 대범해지면 용서도 할 수 있으련만 더 품안이 넓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바다처럼 뭐 똥물도 그냥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다 품는 그런 사람이 좀 늙어서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늙은 아버지 하면 안 바뀌는 것의 대명사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어릴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놀이 하듯 소통하는 거라고 봐요. 아빠가 주도는 해야 되지만 아빠가 자녀와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공놀이는 뭐예요? 자녀가 놀고 싶어야 하잖아요. 아빠하고 나 안 놀아. 아빠하고 놀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아. 아빠하고 놀면 재미없어. 그러면 안 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대화라. 아빠가 원하면 대놓고 화내는 건데 무슨 대화예요? 안 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아들과 대화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일단 공놀이 하듯이 그 놀이의 장에 나와서 공을 가지고 놀려고 해야 돼요.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즉 친해야 되는 거예요. 친해야.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화 안 내고 내 말을 받아준다는 그런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의 말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을 비판한다든가 누구의 말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나만 그러는데 또는 평가해가지고 너는 왜 말하는 게 그렇게 수준이 낮냐. 그냥 호응해주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고 박수치고
이거 역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애기의 말 듣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치원 갔다 왔다고 막 아빠 오늘 유치원 갔다 왔는데 내 친구가 그러면 아이로서는 유치원 일이 그게 인생이 전부잖아요. 사회를 배우는 그 사회 공간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기하게 일어난 아빠가 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게 중요한 일이지 아빠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아이는 자기 일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저리가 아빠 지금 뭐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아빠한테 말 걸려고 하고 내가 뭔가 속에 있는 말을 아빠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빠는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쌓인 겁니다. 3살 때, 5살 때, 7살 때, 10살 때, 사춘기 12, 3살, 그 다음 20살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아빠하고 말하는 건 불가능해. 아빠는 내가 말하려고 하면 나를 오히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해. 그게 쌓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고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을. 그걸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들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왜 안 들어? 이렇게 나오니? 안 듣죠, 당연히. 거래예요, 거래. 대화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공을 자녀에게 맞게 던져야 돼. 자녀가 받게. 근데 막 내 힘껏 던지고 막 이리 던졌다 저리 던졌다. 그러면서 왜 못 받아 이걸? 아니 자녀가 지금 그럴 만한 능력이 됩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가 받기 좋게 하고 자녀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막 던지겠죠. 그럼 받아줘야죠 그냥. 왜 이렇게 못 던지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사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나오면 아빠하고 안 놀아. 이제 내가 아빠하고 노는 거 봐라. 그럼 이제 다른 것까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이 자녀와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빠를 따돌리는 겁니다. 엄마하고 자녀들이 합력해서 아빠를 소외하고 고독 사는 사람의 80% 안팎이 대체로는 늙은 아빠인 이유는 여기저기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그래도 아빠인데, 감히. 그래도 내가 영조인데, 가장인데,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졌다. 아빠 때문에 나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나빠졌다. 자녀관에 대해서 나빠졌다. 아빠의 이 잘못이 3대가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인생에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참 내 아들로 태어난 게, 내 딸로 태어난 게 너에게 복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자극을 하면서 무슨 말이든 오히려 아빠를 욕해도, 비판해도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아빠 노릇을 잘하려고 했는데 나도 아빠가 처음이고 너도 자식이 처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툰데 용서해다오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합리적인 허용적인 아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안 돼. 이게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어야 되는데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해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도 자식을 죽여놓고 뒤에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죽일 필요가 있었냐 그냥 세자 바꾸면 됐을 텐데 아니면 그냥 세자 패하고 세손한테 물려줬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추악한 역사에 살벌한 사건을 남겼는가 뒤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던 거예요. 불통의 이 폐단을 불통의 문제를 뒤에 깨닫는 거죠. 대개는 지금도 아빠가 문제를 쥐고 있다 하면 되게 남자들이 싫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남녀 문제 중에서도 남자들이 너는 남자 아니냐? 아빠와 이 자식 문제에서도 아빠에게 좀 문제가 있달까? 대화의 열쇠를 아빠가 쥐고 있다 그러면 뭐 하는 얘기요? 요즘은 여자들 세상인데 여성상위 시대라는 것도 몰라.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 맞는 쪽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남자로서 지금 90을 먹었든 50대든 30대든 여자로서 그런 아빠와 그런
같이 사는 거죠. 이제 아내로서. 또 제 아내처럼 90대, 80대 아빠들 둔 사람들도 많고 그러겠죠. 또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또 아쉽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나이 들면 아빠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아빠도 나이 들어서 깨닫듯이. 그런 차원에서 소통 문제 아빠가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